자, 지금부터 항상성이 유지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볼 거냐면 혈당량이랑 삼투압이랑 체온이 일정하게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혈당량이든 삼투압이든 체온이든 이 모든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뇌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항상성 유지의 중추는 바로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혈당량, 삼투압, 체온이 조절될 때 모두 간뇌의 시상하부가 가장 상위에서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간뇌를 복습해주자면 간뇌는 대뇌 아래쪽에 존재하는 뇌였고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바로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의 중추였었어요. 아무튼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몸의 변화를 감지해서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혈당량 조절부터 시작해서 삼투압과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먼저 혈당량 조절 과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혈당량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의미해요. 이 혈당량은 항상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혈당량 조절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자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게 바로 이자인데요. 이자에는 알파세포라는 것이 있고 베타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되는데 알파세포에서는요,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돼요. 그리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든 글루카곤이든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 두 개의 호르몬은요, 표적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이자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인슐린의 작용과 글루카곤의 작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슐린부터 봅시다.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간인데 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에다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수십 개 모여있는 다당류예요.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수십 개 모여있는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빼다가 간에다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에요. 그럼 인슐린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니까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게 돼요. 즉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돼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언제 혈당량이 높아지냐면 우리가 밥을 먹은 직후 이럴 때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밥 먹은 후에는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글루카곤의 역할을 볼게요. 글루카곤도 마찬가지로 표적기관은 간인데요. 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인슐린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쪼개요. 그래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혈액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글루카곤이 작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글리코젠을 뽀개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니까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즉 글루카곤은요, 우리가 배고플 때, 즉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돼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프린트에다가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부터 채워서 내려올까요?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어디냐? 간뇌의 시상하부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혈당량 조절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어요. 자, 이자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죠. 둘 다 어디에 가서 작용하냐면 표적기관은 간이에요. 간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죠. 반대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 혈당량이 감소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PPT를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 아래쪽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고혈당일 때와 저혈당일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백지를 놓고도 여러분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혈당량이 높을 때, 즉 고혈당일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배부를 때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혈당일 때는요, 이자가 혈당량이 높다라는 걸 인식해서 바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량이 높다는 정보가 간내의 시상하부로 가서 혈당량 조절의 최고 중추가 간내의 시상하부였으니까 간내의 시상하부로 가서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자의 베타세포에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신경이 흥분해야만 베타세포를 촉진할 수 있냐?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야만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고혈당일 때는 이자가 바로 그것을 인식해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뇌의 시상하부가 인식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이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습니다. 이 인슐린은 어디에 가서 작용하나요? 표적기관이 간이다 라고 했었죠. 간에 가서 작용하게 됩니다. 간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즉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 테니 혈당량이 감소하게 돼요. 정상치의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원리예요. 자, 고혈당일 때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혈당량이 낮을 때, 즉 저혈당일 때, 쉽게 얘기하면 배고플 때를 정리해볼게요. 저혈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혈당량이 높다는 걸 인식해서 바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량이 낮다라는 정보가 간뇌의 시상하부로 가서 간뇌의 시상하부가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흥분해야만 알파세포를 자극할 수 있냐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야만 알파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저혈당일 때는 이자가 바로 인식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할 수도 있고, 간뇌의 시상하부가 인식해서 교감신경을 통해 이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되면 이 글루카곤 또한 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에 가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일을 촉진하게 되죠. 즉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피 속으로 나오게 될 거고 혈당량이 높아지면서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저혈당일 때 추가할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저혈당일 때 간뇌의 시상하부에 의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교감신경에 의해 알파세포가 자극되기도 하지만 함께 자극되는 부위가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부신속질이에요.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부신속질도 함께 자극되게 되어서 부신속질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부신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에피네프린이에요. 이 에피네프린은 많은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간에 가서 작용을 해요. 어떤 작용을 하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일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보통 상태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또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혈당량이 조절되게 돼요. 하지만 기아 상태일 때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아 상태가 됐을 때, 너무 오래 굶게 됐을 때는 이 작용들만으로는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아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아 상태일 때를 정리해 볼게요. 기아 상태일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간뇌의 시상하부가 기아 상태를 인식하게 되면 어디를 또 자극하게 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을 함께 자극하게 돼요. 저혈당임을 인식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냐면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신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얘가 부신겉질을 자극하게 되면 부신겉질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의 이름은 바로 당질코르티코이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당질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요. 이 당질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은요,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냐면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 작용을 해서 얘네들을 분해하여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게 되면 근육이나 지방이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피 속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처럼 기아 상태가 되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제 프린트 5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54페이지 넘어가면 식사 후에 혈당량과 호르몬의 분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들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점점점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식사 시점이에요. 먼저 포도당의 농도를 볼까요? 식사를 하고 나면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낮춰주는 호르몬도 식사 후에 분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식사 후에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주겠죠. 그럼 포도당의 양이 다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식사 후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글루카곤의 분비는 어떻게 될까요? 식사 이후부터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따라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몸에 있는 포도당을 열심히 세포호흡에 쓰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럼 세포호흡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까 포도당이 계속 필요하겠죠.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글리코젠의 분해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나야 되냐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 역할을 하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분비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혈당량 조절 과정까지도 살펴봤어요.